그러면 이제 2023년도 K평화통일연대 오늘 연합행사 겸 송년회로 오늘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의 그 일부 세미나는 사회를 맡은 글로벌 한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K평화통일연대가 오늘 송년회 주제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그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송년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첫 세미나로서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이명건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먼저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도 춥고 이런데 건강하신 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원근각처에서 가까이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제 송년이 돼서 저희 K평화통일연대가 모처럼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시람 회원님들 그리고 CR 순례 단체 그리고 오늘 남이랑 북이랑 이끌어주시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재봉 교수님, 오늘 이재봉 교수님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응원의 차원에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오셨고 또 문장렬 인사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수한 강연을 아주 들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같이 연대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앞당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전문가, 한겨레 신문에도 고정으로 꾸준히 글을 기고하실 만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이재봉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오늘을 필두로 향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써서 연대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기라고 확실히 믿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장렬 교수님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국방대학원 교수님으로 역임하시면서 우리가 국방대학원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일단 성격상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킨다.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데 그냥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나는 분이세요. 정말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꼭 꼬집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장렬 교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훌륭하고 아름답고 겸손하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충분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코리안 아시람과 늘 같이 가는 또 회원이기도 하신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은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벌써 외국에서 더 잘 알아가지고 CNN이라든가 BBC라든가 외국의 굴지의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분의 DMZ 활동, 한국의 DMZ 생태연구소, DMZ 생태연구 단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 대표 김승호 소장님을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활약해온 활약상과 그러한 내용들, DMZ 생태계와 또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PPT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실 거예요. 아낌없는 나중에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고 향후 DMZ 벨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태연구소 활동에 저희들이 적극 또 참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평소에 기히 여기고 존중에 맞이하는 우리 이부영 의원님께서 여기 잠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선생님 거는 저희가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오랫동안 언론 활동을 해오시고 민주활동에 위해서 정말 둘도 없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함시영 신부님하고 여기 지난번에 또 오셔서 토크쇼도 하시고 그런 현장에 계실 때 저도 또한 같이 저기 방청석에 앉아서 우리 이부영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을 또 담아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의미가 크고 이 자리에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강사 세 분을 소개했고 또 나머지 여러 기빈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이어서 격려사를 해주실 분이 계세요. 우희정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우희정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수의학과 교수이시면서 우리 촛불 시민 운동에 상당히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훌륭한 겸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 전에 제가 아시아 종교 평화 학회 창립 대회를 하기 위해서 창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었는데 같이 갔었고 저하고 룸메이트가 돼서 같이 있었고 우에노 공원까지도 같이 가서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돌아오는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K평화의 통일연대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 오늘 기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이런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사실 그때 같이 가셨던 분 중에 성공회 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양권석 총장님 오늘 몸이 불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일이 제가 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분들 시간이 너무 하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이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강 회장님 잠깐 어디 계시나요? 강 회장님도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저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못다한 거는 또 애프터에 저기 이 식사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만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오늘 행사를 위해서 격려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산생명재단 대표를 맡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촛불 행동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격려사로 저희들에게 따뜻한 박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는 우희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격려사를 하라고 허락해 주신 이명원 대표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의 그 방향 그리고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이제 공동 상임대표로서 4년 전 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갈 때 제가 반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최소한 이 통일의 문제, 어쨌든 강대국에 의해서 이 갈라진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경제적인 외교 문제 이런 걸로만 이제 주로 생각했다가 현장을 가보면서 통일은 절대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보니까는 내 동포가 살고 있는 사실 물론 평양 시내는 다르긴 합니다만 가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보던 순박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밖에 보여요. 그런데 이걸 그냥 뭐 정치 외교로 뭐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된다 했을 때 이 천박한 남측의 이 천민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파괴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저부터 그때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 단순히
물론 이제 정치외교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정치외교만이 아니라 보다 삶의 가치,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그 생로병사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을 정할 때 최소한 우리 스스로도 물론 뭐 이 정부나 어떤 권력의 관점에서는 정치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생명의 가치로 접근해야 되고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기되는 뭐 생태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왜 지금과 이런 코로나나 뭐 기후 위기가 나오는가를 봤을 적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근대적인 거지만 뭐 그건 긴 얘기는 생략하고 최소한 그것을 넘어서는 접근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접근해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저는 남과 북도 다 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먼저 삶의 소통을 통해서 바탕을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임계 상태였을 때 통일이 되는 거지 뭐 정치외교로만 접근해가지고 뭐 이게 풀어지겠는가 또 설령 풀어진다 해도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최소한 그 북에 가서 느꼈던 지점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전과 또 저 역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CER 사상 연구원장을 또 맡으시고 현재 함석헌 CER 재단의 순례대장을 맡고 계신 김영덕 대장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CR 순례단을 맡고 있는 김영덕 대장입니다. 네, 저는 2018년도부터 CR 연대 모임을 계속 네트워크로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와 이렇게 형성하고 지금 여기 평화통일연대에 처음도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연대 모임으로 해야지만 더 크게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또 더 힘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처음부터 올해 4월 19일 날 저희가 이 개표와 통일을 했는데요. 임원근 대표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평화통일과 저희 CR 연대 CR 순례기를 매달 한 번씩 특정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함석헌 기념사업회 CR 사상 연구원장을 맡으면서 함석헌과 남북 통일, 평화 통일 관련돼 가지고 또 테마로 지금까지 강연을 개최하고 있고요. 또 CR 순례단에서는 평화 통일 기원 한반도 횡단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고성까지 이렇게 하는데 10개 접경 지역을 8번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9개 시군은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번 주 토요일 날 2, 3일 후에 마지막 철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국경선 평화교에서 마무리하면서 송년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 또 실천했던 걸 가장 존경스럽게 여기면서 그분의 어떤 걸 좀 본받고 싶고 또 따라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CR 연대 모임을 계속 주장하고 또 여기서는 또 평화통일 연대 모임을 계속 주장하고 하면서 또 더 큰 단체와 단체의
이렇게 연대해서 나가는 게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예전에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연대하는 씨알은 내롭지 않다. 또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더 크게 되는 일이다. 또 신정복 선생님은 애롭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하면 그 길도 즐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는 말씀을 쫓아서 또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더 많이 동참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그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세 분이신데 시간을 적절히 사용해서 한 20분 안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이재봉 교수님께서, 이재봉 교수님은 원광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시고 또 남이랑 북이랑 이렇게 단체를 또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전쟁과 2024년 선거, 특히 미국 대선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다가 3년 전 정년 퇴임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 좀 하더라도 전혀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부영 선생님께서 여기 와 계시다는 얘기 듣고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세 사람 발표자한테 한 20분씩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10분이나 15분만 쓸 테니까 우리 이제 이부영 선생님께 5분, 10분 정도 말씀해 주실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2, 3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올해 초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글과 말을 통해 강조해 온 게 있습니다. 한반도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의 전쟁 위기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면서 우리가 이제 패권 경쟁 또는 신냉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대만을 중심으로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 여기에는 우리가 좋든 싫든 휘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기에서 보듯이 요즘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 1명이 죽을 때 민간인 5명 내지 1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이런 끔찍한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지금까지 글 써오고 강연해 왔습니다.
금방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용어부터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마스 무장정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만 반영하는 그러한 왜곡된 호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거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는 명칭을 써봤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는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이 전쟁을 불러오고 앞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대북한 폭력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중국과의 전쟁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1972년 중국과 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세워놓고도 대만에 계속 무기 팔아먹으면서 전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나토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원래 나토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9년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91년 소련이 무너졌는데도, 와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는데도 나토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나토는 앞으로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1억 인치를 나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미국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개입하면서 휴전, 정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끝나지 않는 한, 미국 개입이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 갈등은 1948년부터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개입 때문에 전쟁이 멈추거나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미국에서 한 10년 공부한 친구가 왜 저렇게 반미적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조차도 한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한 건 1776년입니다. 75년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전쟁을 벌였잖아요. 1775년부터 지금 2023년 248년이죠. 48년 동안 미국이 전쟁하지 않는 해는 20여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흔히 우리가 그걸 서부 개척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개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수많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다 빼앗은 건데,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가졌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지키려는 게 미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침 내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방향과 전략인데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폭력적인 지도자를 뽑는 게 우리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로 한 달 후 정확하게 1월 13일이니까 오늘이 12월 13일이고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만 총통과 입법 의원 선거니까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죠. 대만에서는 1949년 본토에서 쫓겨난 뒤에 한 50년 정도 장제스 또는 장개석 그 아들 장경국, 장진구 그쪽으로 쭉 통치해 오다가 민진당, 민주진보당이 2000년대 집권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하고 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그래서 대만 독립론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차이잉원 앞으로 대선 이제 못 나오고 그 민진당 이제 후배가 대선 후보로 나오죠. 그다음 이제 국민당 후보, 그다음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당 후보 셋이 나와 있습니다. 민진당 후보는 친미 반중 정책을 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집권한다면은 대만 독립론이 더 추진되고 더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중 갈등,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여기는 중국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따릅니다. 당장 통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갈등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제가 예상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민중당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중립을 지키겠다는 후보입니다. 이제 20% 안팎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12월 현재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고 민진당 후보와 국민당 후보가 지금 12월 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4, 5% 정도 민진당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뒤집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후보 민주당이 만약에 접고 혹시 국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치러지는 입법 의원 선거 거기에서는 오히려 국민당 쪽이 반대로 한 3, 4%, 5% 안팎 우위를 점하고 있다니까 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저희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가능성이 좀 더 낮춰지도록 할까?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주한미군 가고 또 윤석열은 바로 또 미국이 부르면 바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큰데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열립니다. 좀 공교롭게 두 전쟁 당사국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일정은 확정됐어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좀 재밌습니다. 헌법에 따르면은 3월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3월 31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법이 재밌는 게 계엄령 하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계엄령 하에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계엄령을 잠깐 해제하고 3월 31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까? 아니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또는 계엄령을 해제한 뒤에 대통령을 뽑을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대통령 임기는 5월에 끝납니다. 5년제인데요.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그 전임자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 임기가 끝난다고 무슨 총리라든지 제3의 인물이 임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임자가 계속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젤렌스키가 선거 원할까요? 선거가 연기가 된다면은 자기 대통령 자리가 계속 연장되는 건데, 또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거를 원치 않는답니다. 계엄하의 전쟁 중에는. 왜냐하면은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 점령됐고 수백만 국민이 해외로 피신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뭐 젤렌스키가 그대로 하든 또는 후임자가 나타나든 뭐 이제 친미 반러 정책을 펼 테니까 뭐 꼭두각시나 마찬가지고 3월 15일 러시아 선거에서는 푸틴이 나오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에요. 2024년부터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올해 52년생이니까 71세죠. 우리 이제 언론에는 뭐 건강 때문에 뭐 죽을 뻔했다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2030년까지 통치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위대한 러시아 부활입니다.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당선되고 또 젤렌스키가 집권하는 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제가 자꾸 이거를 만지게 되는데 이건 여기 나가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총선이 열립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힘당은 능력이 없고 민주당은 믿음이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둘 다 비호감도 또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 쪽보다는 한 15% 안팎 높게 나온다고 해요. 저는 민주당이 어떻든 국힘당이 어떻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15% 정도 높다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집권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위기가 자꾸 커지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면서 조중러를 적으로 만드느라고 우리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죠. 2000년대부터 우리와 중국의 교역량이 우리와 미국, 우리와 일본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2009년부터예요. 우리 무역 흑자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하고 좀 이상해지면서 적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500억 달러 안팎 흑자를 보다가 작년 갑자기 5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무역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망했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침체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 위기를 불러오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이건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이 선거가 전 세계 아직까지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겠죠. 앞으로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4~5% 앞서고 있다고 해요. 물론 1년이나 남았습니다. 내년 11월 초예요. 11월 정확하게 5일입니다.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니까.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좀 더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국회에서도 그랬고 뭐냐면 트럼프가 비록 성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을 일삼는 망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참 그때는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의 대외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좀 전문 용어로 국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게 고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 안 하겠다. 미국이 직접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고요. 나토 무시하고요. 그래, 미국의 민주주의는 좀 망가지겠지만 끔찍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전쟁이 하나라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돌아간 사람이 좀 있었어요. 미국 동포 중에. 그래서 2018년인가요? 19년? 여기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때까지 제가 엄청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언과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언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2019년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전협정 끝내고 종전 선언할 것 같다. 그리고 그해 12월 10일 인권선언일 겸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는 날이죠. 12월 10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베트남에서 회담이 결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는커녕 저도 그냥 완전히 트럼프와 같이 미친놈이 돼버렸습니다. 온갖 험담의 대상이 됐고요. 근데 다시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점잖은 채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위선을 내걸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휘몰고 있는 바이든보다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트럼프가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제 가족, 친척, 친구들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더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 제국이 무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트럼프 스스로가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고 하고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주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게 바람직한지 선생님들 고민해 보시고 전쟁이 하나라도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분만 쓰겠다고 했는데 10분 정확히 쓰셨습니다. 이부영 선생님께서 하겠다고 이따 한번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22분 쓰셨고요. 네. 너무 내년 2024년도 일정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모이시고 오신 분들 감사드리는데 저 2019년이죠. 2019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 하나에 할 때 저는 직접 거기 갔었어요. 네, 가서 현장 분위기를 봤는데 느낌이 빡 깨질 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예감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년 일정을 더 말씀을 쫙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내년 일정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의원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우리 세 분 다 들으시고 소감으로 5분에서 7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문장열 국방대학원의 교수를 역임하신 우리 문장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필이면 제 앞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20분 이내에 좀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을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직 다음 넘기지 마십시오. 20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그래서 제 생각에 뭐 그동안 일어났던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급등도에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부족할 테니까 차라리 좀 약간 좀 근본적인 이야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뭐 대단한 학자는 물론 아닌데 어떤 새로운 그 안보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보통 우리가 평화와 안보, peace and security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가지고 평화 안보 and 빼고 peace security. 그 다음에 지금 70년 이상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근간이고 토대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확실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남북 공동 안보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 오늘 주제도 방향과 전략이니까. 다음. 그래서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여러 장이 됐는데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재봉 교수님이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해드릴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구상이 왜 필요하고 그 두 가지 구상이 내용이 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으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K 평화통일연대잖아요. 평화통일
민주, 개혁, 진보 이런 진영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딱 잡히진 않을지라도 이 진영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동안 생각해왔나. 안보 문제는 애써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관심도 좀 그렇고 안보 문제, 군사 문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뭐 우리 같은 동아리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보나 군사, 국방 이게 굉장히 사상적인 기반이 필요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사가 정신, 사상 이런 기반이 튼튼해야지 그 위에서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거니까 좀 제한이 되고 세상이 많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일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 반성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우리 안보구상 이게 왜 필요한가? 지금 70년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전쟁의 위험성에서 살아왔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용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잡하게 뭐 무기 체계가 발달하고 파괴력이 증가하고 그거보다도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오늘 제 동생 때문에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서울에 한 몇만 명 정도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갈 필요 없이 그냥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물하고 전기가 한 3일 정도만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화장실 문제 골치 아프죠? 세상 와스라장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여기에 무슨 전쟁이 뭐 어떻고 방어가 어떻고 작전 계획이 어떻고 이 시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봐야 이게 한반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다 퍼지게 되고 최종 결과는 우리 게 아닙니다. 다 강대국들이 다 나눠받게 돼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런 폐해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폐단과 피해가 있는데 안보 딜레마 뭐 어렵게 생각도 없습니다. 안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딜레마죠. 안보를 열심히 하려고 무기를 샀어요. 상대방도 무기를 사. 그럼 내 안보가 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 경쟁이 계속해서 지금 70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보 딜레마, 군비 경쟁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저게 무인 무기 체계, 군사 미아가 뭐겠습니까? 네, 오타가 아니고 이게 파워포인트 한글 버전의 버그. AI인데 AI 세이브 하면은 미아로 바뀌어버려요. 군사 AI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거 좀 무섭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때문에. 그리고 국방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방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국방이 잘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국방 열심히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 많이 국방부에 갖다 주면 국방부는 좋아하겠지만은 벌써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매년 평균 70조 원. 70조 상상하십니까? 됩니까? 5개년 계획에 평균 70조 원씩 쓰도록 국방부가 떡하니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 제가를 못 받거든요. 국방비를 많이 쓰다 보면은 다른 데 돈 쓸 데가 없어서 국력이 쇠약해져. 국가 부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방비가 나중에 안 거치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잖아요. 국방비 많이 썼는데 국방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비를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무기, 좋은 무기. 우리도 무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 무기의 수준이 양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미국을 능가해요. 자, 그게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거죠. 국가를 방어하다 보면은 나도 전쟁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비슷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전쟁 나요. 피해를 보죠. 그 피해가 우리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딜레마.
국방을 하려고 국가를 방어하려다가 보니까 국가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국방 딜레마.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딱 좋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안보 군사 체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공동체, 평화 안보 기여해야죠. 포기 기능은 아닙니까? 다음. 그래서 이런 폐해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하기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다음. 첫 번째 구상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뭐 영어를 그렇게 써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는 않은데, 안보, 국방, 군사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하자면은 안전 보장이에요. 안전 보장. 근심이 없는 것. 국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방어입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고, 이 군사는 이 국방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수단인데,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일. 뭐 국회에 나와서 헛소리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방부에서 하는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력 건설이에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군사력 건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잡히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화, 통일, 민주에서 이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다른 것도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도 여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거죠.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간단하게 말해서 평화는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만 없다고 해서 전쟁의 위험성 속에서 24시간 살아간다는 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원인이라든지 위험성, 가능성 이런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화 정책이다. 그게 안보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 개념이 우리가 그런가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여기서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대개 수천 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보 개념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점점 더 다른 중요한 분야로 확장이 되어 왔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안보의 대상, 무엇을 안전하게 하느냐, 누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그 대상을 참조 대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전문 용어인데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십시오. Reference Object라고요. 이것이 개인이면 개인 안보, 국가면 국가 안보. 지금까지는 거의 80~90%가 국가가 참조 대상이었고, 최근 들어서 한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국가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개인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뭔가 좀 돼야지 그 안에 국가들이 이걸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조 대상이 밑으로 위로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별, 전에는 군사, 강군만이 살길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경제도 안 보여, 사회도 안 보여, 환경, 기후, 사이버 거의 모든 게 다 안 보여.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걸 포괄 안보라고 하자. 다 포괄하니까. 실제로 포괄 안보는 학술 용어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국가하고? 미국과 협력하고 있죠. 이제 일본과도 협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동맹이라고 그래요. 군사 동맹. 북한도 동맹이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이런 동맹은 정식 조약에 따라서, 조약이라고 해서 법의 그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헌법 다음에 보통 우리 고등학교 일반 사회 시간에 법률, 그다음에 뭐 규칙, 조례 이거죠. 헌법과 법률 그 중간에 들어간 것이 바로 조약입니다. 트리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유지가 되고 있고, 북한도 중조 상호군주 조약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70년? 60년 몇 년 됐죠.
하여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을 하면 상대방도 동맹을 하겠죠. 그럼 아까 안보 딜레마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적국과도 또는 경쟁국과도 대화하고 필요하면 협력하고 뭔가 공동을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공동안보 개념입니다. 커먼 시큐리티. 공동방위는 달라요. 공동방위는 그냥 동맹입니다. 그러나 공동안보는 적대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안보를 주관하는 것이고 아주 대표적인 것.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을 집단안보체제라고 하는 게 공동안보의 가장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은 국가 안보는 국가가 주체이고 참조 대상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수단은 군사력. 그다음에 동맹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평화가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포괄적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필요성 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평화안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개념적으로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학술적으로 한다는 게. 학술적 개념은 미정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열이 이걸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열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뭐 크게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은 그런 개념입니다. 뭐 평화를 참조 대상으로 하자. 국가를 하지 말고 평화를 참조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목표인 평화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평화 자체를 참조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평화를 뭐 구조하고 평화를 이루가는데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하고 뭐 유석열이처럼 힘에 의한 평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어요. 현실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물론 없고 둘 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림이 이게 좋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있고 그 안보의 목표인 평화가 있는데 국가 전체가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평화 전체가 국가도 아우르고 안보도 아우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국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보 리짐 또는 안보 패러다임 하에서 다음. 국방은 제가 군복 41년 7개월 입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자, 평화 안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국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력, 건설, 뭐든지. 이것은 방위 충분성과 최소 억제라고 하는 아주 이런저런 잘 정립된 개념이 있습니다. 방위 충분성이라는 것은 오버킬이라고 하죠. 영어로. 너무 많이 죽일 필요가 없다 이거요. 지킬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군사력이. 핵무기 같은 거죠. 최소 억제라는 것은 억제가 가능할 최소한의 것만 가지자. 방위 충분성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은 무장을 해제하거나 군대를 해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질 건 가지되 합리적으로 최소한 가능한 수준만큼만 가지자라고 하는. 좋은 점이 뭡니까? 돈을 전략할 수 있죠.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의 목표는 지금까지는 뭐 다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는데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뭐 공격하고 뭐 공격에 방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제 고등학교는 아니고 육사 1년 선배 신원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자가 최근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북한이 민군이라고 하지 않고 북해군이라고 해요. 북해군이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강력하고 끝까지 하여튼
뭐 이상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막강하게 끝까지 또 즉흥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행이죠. 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고 끝까지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가 침략을 격추하되 비례적으로 응징하는 침략을 당했으면은 방어하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명칭의 문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방어를 딱 해요. 그 다음에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토가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영토에 대해서 분정을 실시합니다. 수복 지역에 대한 분정, 자유화. 이런 게 군사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 정부 계획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중부 계획이라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전쟁하다가는 전쟁 자체가 공면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침략은 격퇴하는 선에서 딱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격퇴. 그리고 비례적 응징해야 돼요. 저쪽에서 기관총 한 발 쏘았는데 우리는 포탄을 발사해요. 저쪽에서 포탄 한 발 쏘았는데 우리는 포탄 500발을 발사합니다. 이거 안 될까요? 그쪽에서 한 발 쏘면은 우리는 참든지 참을 수 있으면은 아니면은 한 발 정도 한두 발 정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확전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비례적 응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은 최단 시간 내에 평화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끝까지 가가지고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군사 전략 목표가 상당히 비겁하게 바뀌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화끈하게 점령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서 통일하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평화 안보 패러다임에서의 국방 군사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문제. 한반도 패러다임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정전 체제였는데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남북 군사적 대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한미동맹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안보 패러다임에서는 평화안보 또 남북의 군사관계 발전도 해야 되고 뭐 인간안보 같은 걸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책 수준에서는 한미 연합작전 수준의 한미 군사동맹이에요. 작전 계획 제가 직접 짜보지 않았어요. 전체를 다 짜본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호치키스로 웃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사실 군사작전이에요. 그런 군사작전에서 전략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평화를 최단 시간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방비 문제라든지 뭐 대북 군사 전략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것도 합리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안보입니다. 이렇게 평화안보를 했으면 이것을 실현하려면은 남한 혼자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남침 야욕에 불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이 남침 야욕을 포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우리보다 거의 성적순으로 보자면은 훨씬 더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북한의 군사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우리는 다 의대로 가는 사이에 북한은 전부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 먼저 얘기하자면 전쟁 동맹에서 평화 동맹으로 바뀌어야 돼요. 미국은 철수하는 거 저는 사실 내심 철수를 바랍니다. 철수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동맹의 성격을 전쟁 동맹에서 평화 동맹으로 바꾸고 전평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작전 통제권, 이 어마어마한 군대, 세계적으로 강한 군대가 어떻게 미군 사성 장군, 국방부 서열, 미국 국방부 서열에 오면은 장관, 차관 아래예요. 아래. 사성 장군. 이게 이 대한민국 거대한, 그리고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작전 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이룩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신 DNG. DNG 이것도 우리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할 수 있어요. 다음. 이게 이제 미국과 관계되고, 남북 간에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야 너희들 좀 잘해라, 뭐 미사일 쏘지 마라, 핵무기 시험하지 말아라, 개발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남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자기네들끼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추가적인 위협. 근데 우리가 추가적인 위협이 이미 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군사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재래식 군사력을 북한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요. 연합훈련이라든지 뭐 비판, 비난, 뭐 도발이라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정말 쿨하게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게 전제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모여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얘기할 게 다 결정됐어요. 1991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 했죠. 거기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넘었죠? 다시 가동하면 돼요. 남북 군사 관계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안보의 초석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이제 그림을 보자면은 또 거창한 그림인데요. 일단 평화안보 단계가 있고, 이 평화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안보를 하는데 뭐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은 군사 교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방대학교에 있었는데 김일성 대학하고 국방대학하고 군사 교류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그럼 보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교류 단계를 지나서 협력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남북한 해군들이 한 함정에 타고 독도를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겁니다. 뭐 일본에게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군사 협력 단계가 제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압니까? 남북 연합사령부, 한미 연합사령부는 오래전에 없어지고 남북 연합사령부가 생겨가지고 각자의 지휘 체계는 유지한 채 남북과 북한, 남한과 북한, 마치 지금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으면은 우리 합참과 미국의 합참 밑에 여러 지역 사령부 다 유지하듯이 우리도 남북 간에 독자적인 독립적인 지휘 체계는 유지하되 연합사령부 만들 수 있잖아요. Why not?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임무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동안보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이 너무 지금 세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불행히도 불과 1년 반 사이에 윤석열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렇게 많이 1년 반 동안에 망가졌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았느냐. 다음. 비핵화. 제가 어디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럼 핵무기는요, 북한. 비핵화는요. 지금 옛날에 박근혜가 대부는요라고 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핵화 문제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비핵화는 핵 대 핵 경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하고 공동안보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이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면은 되는 겁니다. 영국과 스페인 터지게 싸웠죠. 핵권. 한쪽은 핵 가지고 있고 한쪽은 없어요. 프랑스와 독일, 물론 뭐 전범 무기고. 뭐 그렇게 싸웠는데도
핵 문제 없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한민족 조선민족. 다음에 중립화. 그러면은 이제 한미 동맹도 평화 동맹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미국이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보 그래 좀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힘이 있고. 두 번째, 중립화 문제를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꺼낸다면 남북 간에 같이 중립화 노선을 택하고 정책을 택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립화를 선언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장기적이고 원대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남한에서 중립화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일성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합니다만 김일성은 오래부터 중요했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평화, 통일, 민주 이 진영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건 저도 한 20분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군사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군사 작전권이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의 군 지휘권보다 전작권 지휘가 개통상 더 상부로 되어 있는 지금 걸로 제가 공부한 걸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DMZ 생태연구소장이신 김수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고요. 저분들이 쓰신 게 한 50분 넘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DMZ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실 때 우리 이부영 의원님의 소감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남기기 위해서 10분만 좀 현장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부 회의 가도 환경은 끄트머리에 짤끔 넣어주고 많이 섭섭합니다. 시골에서 그 꽃과 새만 보고 오다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가슴이 부풀게 왔는데 놈들 얘기하는 거 반밖에 하지 말라고 하고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또 앉아 계시는 분 보니 너무 캐리어가 대단해서 제가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 혹시 제가 지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2004년부터 그 생태연구소를 운영을 했고 거기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자연과 인간, 전쟁과 평화, 이념과 실존의 혼종지대 DMZ라는 부제로 분단 생태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모순되는 현상이죠.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고 전쟁과 평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이제 DMZ인데 저는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단이 시작된 비극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분단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DMZ는 탄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분단이 시작되는 그 상황에 당사자들이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DMZ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DMZ 만들기 이전의 촌락은 우리 연인의 촌락이나 좀 비슷합니다. 그런 이 한국 협정법에 의하면 분단이 되는 분단선이 만들어졌던 부분에서 제가 우리 연구소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요 정도 연구소가 있고 여기 비무장지대는 아주 5금리라는 장소이고 요 앞에는 우리가 잘 아시피 이제 한강 주유소이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먹었던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무장지대는 파주에는 거기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만드는 이 지역이 비무장지대이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조사하는 거는 아니면 민통선을 주로 많이 다니는 거죠. 한강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휴전협정법에 의하면은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을 더 엄격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비무장지대는 어떠한 지역보다도 생태계가 우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지역이 동서저의 지역인데 각각의 해발 고도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맥을 보게 되면 서남방에 흐르고 있는 정맥 구조. 그러니까 다양한 서식처와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식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서식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고 있는 생태계가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특히 온대성 생태계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생태계의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DMZ 생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수한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죠. 다음. 그 DMZ의 그 적경지는 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그 적경지가 서로 분쟁하는 지역과 협력하는 지역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DMZ처럼 그 모든 그 이 전쟁이 그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은 또 드문 또 지역 중에 하나죠. 다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점을 찍어놓은 멸종위종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어느 발 뒤뜨려더라도 법적 보호종이 다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다음. 서쪽의 한강하구를 보게 되면 그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고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북한에서 이 한강하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저 건너편에서 북한을 보고 북한은 아마 건너편에서 저를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매일 망원경으로 북한의 새가 얼마나 있는지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그 DMZ 와일드라고는 김한호 감독님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중에 그 문수리에서 한강하구 쪽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이분들이 설명하는 내용도 한강하구에는 뭐 어떤 새들이 오고 간다. 저희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감성과 똑같은 생태적 이야기를 해서 야, 저 사람들하고 뭔가 협력하기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한강하고 람사르 습지를 남부로 공동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 정부가 바뀌면서 한때는 과도할 정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다가 또 과도하게 침체되는 것이 이쪽의 적경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7개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7개 정부가 DMZ에 정책하는 부분이 정반대로 엎치락 뒤자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잡을 수도 없고 걷잡을 수도 없고 제가 제일 이 정책이 바뀌었다는 걸 뭘로 느끼냐면 저희들이 조사하러 이렇게 군부대 지역을 들어갈 때의 군인의 태도를 보고 정책이 꽤 많이 바뀌었구나 이걸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조사를 하다가 자유로에서 그 임진강 쪽에 새를 관찰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중무장한 차로 저희들한테 왔어요. 왜 거기서 있느냐고. 아니 여기는 군사보호지역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새를 보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유로 바뀌다. 철책 아니다. 철책이라면 군사지역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쪽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규명하고 규정하고 이걸 어떻게 관찰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느냐가 결국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비무장지대는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생태 자원이 있습니다. 문단의 비극이 만드는 큰 선물 중에 하나죠. 국제적으로 0.1%에 해당되는 온대성 습지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제가 20년 동안 같은 지역을 동일하게 찍었는데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한강하구의 형태는 온대성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칠봉에서 우리나라 펀치볼 쪽을 본 이 장면 아름답죠. 올해 조사에서 본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 자, 이건 어딜까요? 고성이는 통일 전망대에서 해금강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뒤에 거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보실까요? 아니, 뒤로. 네, 이거하고 그 다음 장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장면. 우리나라가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다면 횟집부터 들어왔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아마 형태가 바뀌었는데, 북한은 자연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그 큰 보석 같은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조사했던 지역이 요 안쪽까지의 어떤 습지를 조사했는데, 딱 여기를 조사하려고 했어요. 여기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요 도로는 유엔군이 관할하는 도로고 여기는 한국군이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관할하는 도로에 있는 거는 조사할 수 있는데 미군이 관할한 도로에 여기는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연을 보고 생태를 조사하는 것조차도 그 길이 유엔이 관할한 길이냐 한국군이 관할한 길이든 허가가 되느냐 허가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새들이 오고 가고 바람이 불고 꽃과 나비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결국은 DMZ의 어떤 생태적 특징이라는 것은 지뢰로 만들어진 그 생태계의 우수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뢰를 제거하자는 저는 진짜 반대해요. 우리가 자연 생태를 지킬 만한 도덕적인 무장이 됐을 때 지뢰를 제거해야지, 땅 투기가 극심하게 일어날 예상이 되는 지역에 지뢰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초토화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뒤에서 뭐 시간이 많으면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습지 쪽에 산림수번을 3년째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미 발굴 지역의 산림수번을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 습지들이 전부 다 전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절대적 비무장지대 가까이 있는 군인이 절대 통제하는 지역만 자연 습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마을이었고 논이 밭이었죠. 그런데 전쟁 통에 얘가 멈추고 나니까 자연이 복원되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식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일 이후에도 이 생태를 어떻게 할 건가가 우리가 진짜 사실은 고민이긴 하거든요. 어쩌면은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성격은 바로 이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 습지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자연 상태로 놔둔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식의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녹물이 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저런 녹물을 자기가 받아서 다시 흙으로 환화시키면서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DMZ 생태는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자연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실험하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자연은 어떻게 복원될 거냐. 전쟁의 끝무틀에 진정한 생명의 평화는 어떻게 올 것이냐에 대한 그 형태가 이 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 저 장면을 저랑 같이 보시면 저의 느낌을 아마 그대로 많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북방계 식물.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많이 했다는 의미에 넘겨주시고요. 좀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네. 여기 이제 저기 재미있는 어떤 그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재두름이 되어 있고 흑두름이 있고, 요거 게리라는 새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를 오고 가는 중요한 새예요. 근데 비무장지대 군사 이 철책이 있는 안에만 얘네들이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상해요. 똑같은 논인데도 군사 보호적 안에만 재두루미가 있어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거기만 있는지. 비슷한 조건이 되는데도 철책 안쪽만 있어요. 이게 임진강이잖아. 임진강 바깥쪽으로 얘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어부들이 저렇게 어업 활동을 해도 재두루미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의 가장 큰 비극은 분단인데, 분단이 만들어낸 이 생태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줄지는 잘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10분만 하라 해서 자, 넘기기. 자, 여기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 이 제도림이 월동지가 2014년 11월에 18년 만에 제도림이가 다시 왔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한강하구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자유를 만들면서 한강에 있는 흙들을 다 퍼가지고 자유를 만들었거든요. 생태의 개념이 없이 막 완전히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겨우 복원이 돼서 제도림이가 올해 한 150마리 여기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이 바로 관산반도입니다. 북한의 관산반도고 관산바다 앞쪽에 꽤 많은 제도림이 군집들이 만들어져서 야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얘네들이 찾아왔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또 의미가 있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들이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요 위에 오금리라는 마을에 그 제도림 월동지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복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새가 많아지면 북한 관산보다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남북으로 오고 가는 공유 공간을 새해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고 바로 요 지점을 남북이 공동으로 람사르 습지 지정하자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문수리, 그 북한 문수리에서 봐도 한강하고 거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습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포함한 이 지역이 남북의 공동으로 람사르 습지 지정하자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 굉장히 잘 진행됐어요. 제가 이제 통일부 과제도 연구 과제를 하면서 요 정도면은 판문점에서 남북 간 생물학자 대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잘 계획을 해서 잘 진행됐는데 누가 이거 한 번에 그 10년 주기설을 믿었지 5년 주기설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완전히 저랑 같이 얘기는 통일부 직원들이 다 한직으로 다 가가지고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어쨌든 이렇게 제도림이를 찍어보니까 뭐 엄청난 상황이죠. 제가 다음. 네, 그래서 이런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다음. 북한에서 있는 두루미들은 그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 북한에 있던 두루미들이 이제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이제 안변이라는 북한이 원산인 안변에 있던 제두루미들이 전부 다 철원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8,000마리 정도가 제두루미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는 새들이 좀 별로 없어서 국제 두루미 재단에서 그 북한 쪽에도 복원해 보려고 꽤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두루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 남북 관계가 좀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할 때 저기도 가능하거든요. 생물학적인 교류도.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완전히 금기 사항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래서 새들만 오고 가지 사람은 뭐 절대 안 되는 그런 현상이죠. 다음. 네, 다음 좀 더 넘겨주세요. 네, 좀 더 넘겨주시고, 네,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그 요거를 한 테이블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DMZ 내부에는 그 굉장히 다양한 습지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습지가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논에 있는 생물을 조사해 보면은요, 바깥의 논하고 안 논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도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메뉴에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 비무장지 민통선에 있는 논의 둔벙이에서 발견된 종수가 192종인데 우포에서 발견된 135종밖에 안 됩니다. 우포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드는 습지이죠. 근데 비무장지대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 비해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민통선의 논은 농사를 짓는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산다는 것들은 바로 비무장지대에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와 의미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국립수목원 3년간 DMZ 습지를 그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희들이 이제 1945년 습지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계속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일 후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부서에서는 어떤 부서는 통일이 되면 마을을 복원하다, 논을 복원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야 될 그 논리적 이유를 찾으려고 저희들이 계속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면 군인이 이렇게 정글돌 가지고 정글을 헤치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습지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찾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까지 올해는 마쳤습니다. 다음. 애기봉도 그 다양한 그 습지들이 숨어 있고요. 참. 그 1월산은 이제 파주에 있는 1월산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탱크뿐만 아니라 포탄을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습지에 엄청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멸종위적 식물인 양뿔사초도 군집이 큰 군집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고, 다음.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다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연천의 그 제일 땅굴 그 밑에 있는 습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지뢰밭인데 여기를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희귀식물의 두루미, 청동송이나 쥐방울등, 토연삼 이런 아주 굉장히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 지뢰밭을 들어서 막 조사하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악 하셔요. 밑에 대인지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철수 해서 이제 도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물 조사를 할 때에 사실은 그 이 안에 이런 이렇게 지뢰밭을 들어갈 때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죠. 국방대원의 교수님께서 걱정하실 텐데 저희들은 알아요. 동물이 다니는 길을 보면은 동물이 다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생물을 조사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괜찮은 생물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죠. 전 세계 온대성 기후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다 사람의 주거 공간이나 편의 시설을 다 바뀌었죠. 이렇게 온전한 상태의 생물이 유지되는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저기 갔을 때 철원을 가니까 또 굉장히 또 다른 풍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인제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상원리에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포부대가 있던 자리예요. 이 포부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물이 복원을 되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숲에 들어갔을 때 나무가 우두둑하고 성장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혹시 있나요? 정말 나무가 터지면서 성장하는 소리가 나요. 저는 숲에 가서 비무장지대 조사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떨 때는 무슨 정령이 나오나 이런 느낌을 싸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힘들이 있는데 이건 문명과 약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그 생물의 어떤 현상인데 그 굉장히 좀 멋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죠. 또 인제 인북천은 비무장지대 내려오는 숲의 밑에 내려오는 어떤 거기에 그 숲들이 엄청난 습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비무장지대가 아니었으면 습지도 이미 다 사라졌을 건데 거기에 보니까 산자객이라 아주 희귀한 생물이 살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시종 자두나무 원시종 개량하지 원시종들이 거기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생물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습지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많이 봤죠. 다음. 네, 다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포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포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생물이 어떻게 복원되느냐를 저희들이 좀 관찰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어떻게 자연이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죠. 다음. 예쁘죠? 건솔리. 자, 다음.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요 지점이 고성 미 조사지가 핀 3개 있던 지점을 사실은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미군에 다니는 길이라고. 아니 한국군 다니는 미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근데 저걸 허가를 못해서 저걸 조사를 못해서 다음에 꼭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다음. 자,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DMZ 생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은 외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살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그래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다음 그쪽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그 파주는 그 개발을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뭐 이러다 사실 몰매 맞을 뻔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고 적경지 마을의 생애를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의 생애사를 좀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몽 교수님 저기 계시네요. 그 여기가 이제 바로 그 북한 바로 앞에 초소 앞에 있는 지역에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초소가 북한 초소예요. 북한군 병사들이 우통 벗고 활동하는 걸 일반 조그마한 망원경으로 다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이 평화적인 활동을 생태 복원 활동을 한 거죠. 다음. 그래서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DMZ 생태가 왜 지켜져야 되는가 하는 의미가 여러 지역에서 똑같은 식물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DMZ 내부에서 발견되는 생물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성분이 나와요. 이거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DMZ에 생물을 채취해서 주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다르죠. 같은 품종인데도. 그래서 얘를 앞으로 DMZ의 생물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많잖아요. 70년간. 분단의 비용을 얼마나 많이 들여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특허도 많이 내고 다음.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남북한의 공동으로 학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요걸 계획을 했어요. 남북한 학자들이 적경지라도 같이 공동 조사하는 거를 같이 준비를 많이 해서 통일부하고 북한의 학자를 만나도 좋다라고까지 말을 듣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평화와 상생에 관련 국제 교류도 사실은 이 생물을 통해서 일어나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독일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음. 한국하고 독일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국은 분단 이후에 남북에 큰 분쟁이 있었다는 거고 독일은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훨씬 더 독일은 쉬웠고 우리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그러면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공간을 여기서 다음. 이 지금 기독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신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가 많이 있죠. 지금도 서북 청년단 같은 활동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그거 유튜버들이 거의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북한이 2천만 명, 우리는 5천만 명,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 명이 희생, 나머지 3천 명 아기를 금방 낳으니 되라고 하는 목사님도 인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꼭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고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급변하죠. 다음요. 그래서 꽤 많은 합의도 일어나 있고 이때 이 조사할 때 제가 철책 바깥에서 그걸 진짜 감동해서 봤어요. 야, 이제 드디어 뭔가를 하는구나. 그래, 정부가 하면은 그 다음에 민간인 내가 공동조사할 거야. 내가 개마고 언덕할 수 있어. 라고 희망이 부풀었는데 다음. 두 가지 커다란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GP를 폭파했던 또 하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했던 두 가지 폭파 사건이 비무장대 인근에 일어난 폭파 사건이 또 동일한 폭파지만 전혀 정반대의 성격이 나타나는 폭파가 일어났었죠.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다음. 작년도에는 양쪽으로 서로 이런 말들을 오고 갔죠. 자, 다음.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는 양쪽으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음. 지금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적경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헌재에서 대북 전단바 살포가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아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철책 바깥에서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중무장한 채로 군인이 저희들을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긴장 상태가 많이 진행됐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바깥에서 계시는 분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가 탁 스파크기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상태가 그 군인들에서 어떤 그 누적된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상황이 좀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서도 그 정부에서는 적경지특별법이라든가 평화특구법, 강원자치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개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경지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생태적 자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남북관계 최악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평화경제특구법을 또 통과를 시키는 그 모순된 행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그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공간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법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루미 정상회담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몽골, 중국, 북한, 우리, 대만, 일본 이렇게 제두루미가 가거든요. 좀 낭만적이죠. 그렇지만은 두루미가 오가는 국가에 동북아시아의 정상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지금의 팽창되고 있는 그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생물의 어떤 그 생태를 가지고 평화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 말씀을 더 많이 들었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이제 빨리 우리 이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한 5분 안 정도로 소감 말씀 짧게 부탁드리고요. 세 분은 빨리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이승무 순환경제 연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의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기 왔다가 이 세미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저는 아까 그 문장열 박사나 그 김승호 소장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문장열 박사가 그 평화의 창조성 그리고 평화의 상상력 뭐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뭐 정권이 뭐 어떻게 강경하고 뭐 또 좀 유연하고 이런 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평화를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 생각을 안 하잖아요. 바로 평화라든지 이런 걸 상상할 때 이 김승호 소장님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상처받은 국토를 제대로 복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전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요새 우선 좀 보수 진보 간의 남북 문제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좀 유예를 하자. 벼랑간 안 되는 미군 철수 같은 거 주장하는 거는 지금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조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2045년이 우리가 광복 해방 100주년이 되는 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일단은 한반도에서 통일 같은 거 금방 하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선 남북 간의
평화 공존할 생각, 그리고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세력이 국회나 정부를 이 선거에 의해서 얻게 될 때는 남북 간에 어떻게든지 이 대화를 하고 뭐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뭐 당사자 간에 모여서 하자 그러면 또 간섭부가 안 되니까 남북 간에 대화하면서 평화협정부터 맺자. 2045년 될 때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야말로 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그 긴장이나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완화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런 그 유예 기간을 서로 통일 같은 거 서로 얘기하지 말고 그 대신 이 남쪽의 정부는 미국 쪽하고 뭡니까 아까 저 우리 문 박사 얘기하신 그 전략 뭡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군사 문제에 관해서 자율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작전 통제권 이거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도 생각이 안. 작전 통제권을 어떻게든지 회수하는 미국과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어. 미국 나가라 이런 소리부터 하기 전에 작전 통제권 회수하고 남북 간의 평화 공존하고 교류 협력하고 이래서 2045년까지는 서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평화에 대한 창조성이랄까 이런 걸 늘려가는 싸울 필요가 없이 이미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예 기간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요새 하면서 우선 미국에게 요새 저는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하겠다는 수교하겠다는 것을 미국도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까지 1992년, 91년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외교적으로 승인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북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게 바로 93년에 제네바 협정이 파기되면서 핵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미국이 가져온 거는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이나 이 한반도 정책이 파탄난 거예요. 미국은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북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군산복합제가 여기서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하노이 협정이 그때 깨지는 게 왜 그랬어요? 존 볼턴이 군산복합제 심부름 하느라고 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요. 문재인 정부 같은 사람들이 그거 가면이 넘어서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가는 거를. 그리고 그게 뭡니까? 뭐 자주성 얘기하는 거 요새 빨갱이로 몰리기 쉬운데 그게 바로 자주성이에요. 평화를 지키는데 빨갱이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좀 늘리고 우리 저 김 박사님 같은 일들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이 선생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우리가 선거에서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세력. 우리 순환경제 연구하시는 우리 이승무 박사님 나오셔서 관련된 질문이나 여쭙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세 분이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재봉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 평화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까 그 군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이 5명에서 10명이 희생된
있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싸움에서 그 하마스 대원 한 명을 그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무차별 그 민간 지역을 폭격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그 저기 그 사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걸 정말 그 다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뭐 80% 푸틴을 지지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전쟁을 그걸 그 자유롭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전쟁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팔레스타인 이런데 그 아주 그 저기 강경파들이 이렇게 그 상부에 있어가지고서 그런 전쟁들을 벌이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러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사실 그 국민들이 그렇게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정말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이게 산업화가 돼 가지고서 굉장히 첨단 무기로 해 가지고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에 와서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를 갖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야지만 당연한데 그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막히는 게 저는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유엔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열 교수님 그 얘기도 정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평화 안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그 저기 장교들 교육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저기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군 저기 간부들이 정말 저 사물들을 갖다가 제대로 봐야지만 이게 제대로 판단하고 저기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너무 그냥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좀 무식한 장수 출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군 내부에서 그런 어떤 정말 이 사물을 직시하고 정말 평화 안보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뭐 여론이라 군 안에선 여론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좀 다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승호 소장님 얘기에서는 사실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아주 극보수층들은 이제 무슨 DMZ에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갖다가 군사적으로 더 대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거기를 갖다가 어떤 남북 간의 교류를 갖다 잘할 수 있게끔 도로도 만들고 뭐 철도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김승호 소장님처럼 이렇게 생태적인 그러한 공간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어떤 서로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말씀은 아까 그 지역을 갖다가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DMZ 임진강 유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고려 시대 때는 거기가 수도권이었었잖아요. 수도권이고 사실은 뭐 산맥으로 막혀 있는 데도 아니고 하나의
그 공동 생활권이었었고 거기 문화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그 조선 시대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그런데 저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인 문제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그 도움 말씀을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 결론을 벌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더 하는 말보다도 어떻든 그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DMZ 생태는 어쩌면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자산이고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생물을 조사하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개발의 이익보다 보존의 가치 더 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재보입니다. 선생님 그 유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엔 지금까지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될수록 유엔을 따라가지만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반하면은 유엔을 무시한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폭력적 구조가 돼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대략 한 200개 안팎인데 200개 나라 전부 다 지지하더라도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엔 총회 결의안이 나오고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는데 총회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 거부권 관련해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신문, 방송, 톱뉴스가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40-50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요즘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신문 뉴스가 안 돼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화 안보나 공동 안보 이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군의 사관생도 또 장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다 생각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다수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소설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많은 그 군의 간부들이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잘 성장하고 군을 지도하고 국방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좀 관심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모든 순서 마치고요.